지금부터 제23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특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순천대학교 이재은 교수입니다. 오늘 특별 세션은 한국국제경영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학계와 산업계, 연구원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좌장은 숙명여자대학교의 이형호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고요. 발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송영철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미코그룹의 하태형 부회장님과 산업연구원의 이영주 본부장님, 충남대학교의 김태중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좌장이신 숙명여대의 이용호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은 숙명여대 이형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도 이제는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서 국내 시장이 많은 산업에서 포화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해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또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영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토론자와 발표자는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행 일정 부분을 보시면 발표 20분 그리고 토론 5분, 토론 3분이 하시게 되니까 15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종합 토론을 10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토론 발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계신 송영철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송 박사님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도 계시고 현재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에 관해서 연구를 하시고, 마침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중소기업이 수출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히 지역 다변화 또 품목 다변화 이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시고 그 내용을 오늘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송영철입니다. 우선 이런 귀한 자리에 발표자로 초빙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이렇게 큰 학회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작은 학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큰 규모로 이제 진행이 돼서 또 제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또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어떤 정책적 시사점이나 의미들을 얻고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연구 발표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수출 구조 다변화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제 제가 제안 받았던 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경영 전략을 가져가야 하냐라는 주제였는데, 마침 제가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고 다소 좀 거시적이진 못하고 조금 수출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앞서 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국제화라는 과제는 늘 염원한 거고 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좀 파생되는 많은 연구에 대한 주제들에 대한 논의나 논의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중소기업들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특히 이제 시장이나 품목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는, 최근에 많은 이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겠지만 저희 연구원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어떤 영향이 있었고
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떤 게 있느냐라는 이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작년에 특히 한 해 동안 코로나가 인해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그 감소 폭은 이제 하반기부터 좀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크진 않았는데요. 다만 이 변화의 어떤 영향들이 중소기업의 어떤 특성이나 크기 또 업력별로도 다양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비교적 이제 업력이 짧은 스타트업에 가까운 글로벌 창업 기업들이나 수출 규모가 작은 소기업들이 수출의 어떤 감소했거나 정체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는 어쨌든 기존에 이제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왔던 해외 거래처들에 대한 어떤 계약이나 수출이 이제 단절된 영향들이 컸고요. 간접적으로는 어쨌든 국가 간의 교역이나 국가 간의 인력의 이동 이런 모든 것들이 차단되다 보니까 해외 마케팅이나 이런 어떤 기회가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발생된 온라인이나 이제 비대면 수출 마케팅에 대한 어떤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코로나의 영향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떤 식으로 이제 글로벌 경영 전략을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수출의 어떤 신규 시장을 개척하거나 어떤 품목의 종류를 좀 다변화하겠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반면에는 26% 정도는 뭐 특별한 대응 전략이 없다라고 응답을 하면서 저희가 좀 예상하라는 중소기업들의 어떤 이런 대외적인 어떤 충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전략들이 좀 부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신규로 고려하는 이제 수출 시장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이었고요. 또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수출 지역인 이제 미국, 또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또 동유럽 부분도 많은 응답률이 있었습니다. 품목 다변화 같은 경우는 좀 차이점이 있었는데 시장 다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규모가 작거나 업력이 짧은 기업들도 시장은 다변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품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이 필요성이 더 높다고 이제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을 다변화시키는 것보다는 품목을 다변화시키는 거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부담, 또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좀 더 고부가 가치의 상품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이제 정부의 중장기적인 지원 수요를 이제 물어본 바에 의해서는 본인들이 이제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바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지원을 해준다거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데 좀 지원을 많이 해달라 이런 응답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수출 구조 다변화 정책을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과거 10년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FTA 정책도 사실 15년 정도 됐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과 또 시장을 이제 전략 지역으로 이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직접적인 수출 이외에도 이제 관련된 금융이나 R&D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한 표는 이제 제가 설명은 안 드리고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신남방 신북방 정책도 들어서면서 어떤 전략 지역에 대한 관심 또 지원도 크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중소기업 수출 시장 구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지원들이 강화가 되었는데 수출 시장도 이제 3대 시장으로 분류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GVC 차원에서도 어떤 GVC 안정화에 대한 이슈도 많이 지원이 이제 많이 나왔고요. 또 R&D나 한류, 온라인,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출 확대, 어떤 채널을 다양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원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같은 경우는 과거는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공급망 시장의 어떤 편입하는
관점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수입 공급망이 아무래도 타격을 받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투웨이 전략이라고 양쪽으로 우리가 수입하는 측면 그리고 우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측면 이제 어떤 이런 두 방향의 GVC 관점에서의 지원들이 최근에 강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어떤 상황들이 이러한데 특히 코로나 이후로 과연 우리 기업들의 지난 10년간의 어떤 수출 시장이나 품목의 다변화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이 데이터는 이제 관세청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 개별의 이제 미시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에서 좀 더 거시적으로 본 것보다는 우리가 좀 세밀하게 어떤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지난 10년간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 1.7개 정도 시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2010년 이전부터 수출을 해오던 기업과 이제 2010년부터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기업들을 구분해서 살펴봤는데 물론 이제 신규 기업들이 절대적인 어떤 개수는 적지만 증가 속도는 시장을 개척하는 속도는 상당히 좀 빠른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제 태생적 글로벌 기업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으로 주로 이제 시장을 넓혀갔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동남아 지역,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러시아 쪽이 이제 많이 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목을 보면은 HS 6단위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이나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제 화장품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이제 주요 수출 품목들 중심으로 이제 다변화되었고요. 특히 이제 2016년을 기점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한류 영향이 좀 커지면서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 수출들이 이제 크게 확대됐습니다. 품목이 얼마나 다변화되는가 살펴본 결과는 중소기업들이 약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2.4개 정도 품목을 다변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규 기업들도 역시 이제 시장과 마찬가지로 증가 속도는 비교적 빨랐는데요. 다만 기업 규모로 보면은 좀 소규모 수출 기업보다는 매출이 좀 100억, 120억 이상이나 수출이 500만 달러 이상, 특히 이제 글로벌 강소기업들 중심으로 품목이 다변화되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다변화와 품목의 다변화라는 것은 중소기업들에게 서로 좀 좀 다른 어떤 전략으로 다가오는데 이거는 이제 품목의 이제 어떤 집중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연구 개발을 통해서 품목을 다변화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떤 좀 소규모 기업들이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좀 가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목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신남방 지역인 이제 베트남이나 태국 이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품목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표에 보시면은 품목 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국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이제 확대가 됐고 거의 중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목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장품이나 반도체 이쪽 부분으로 수출 기업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기초 화장품 부분만 봐도 수출 기업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류 영향으로 우리나라 K 뷰티에 대한 인기나 이런 게 늘어나면서 동남아나 러시아, 동유럽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이런 10년 동안의 수출 시장이나 어떤 품목의 다변화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성장 단계별로 봤을 때 얼마나 사다리의 이전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초보나 유망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 사다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 있는 이제 유망 기업이나 초보 단계에 있는 내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점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요. 생존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 기업들이 성장인 기업이나 글로벌 성장 기업이나 이제 강소 기업 나아가서 이제 선도 기업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단계적으로는 중간에 이제 시장이 퇴출이 되거나 생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떤 이런 사다리의 간격이 좀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제 HH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정량적으로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시장이나 집중도가 과연 심화되는 것인가 정체되는 것인가라고 살펴본 결과 이런 추세를 보면은 사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시장의 집중도고 오른쪽에 있는 게 품목 집중도인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앞서 살펴봤을 때 수치적으로는 이제 뭐 평균적으로 몇 개 증가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수출 규모가 늘어난 만큼 시장이나 품목이 다변화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를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글로벌을 위한 정부 정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2020년 기준으로만 70여 개 정도가 넘습니다. 세부 기업 기준으로요. 내역 사업 기준으로 보면 더 많고. 근데 이 정부 지원들이 과연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이나 어떤 시장이나 품목 다변에 어떤 영향세를 정량적으로 살펴본 결과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보다는 수출이 21%에서 26%, 고용은 5.2%에서 6.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매출은 이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평균적으로 해외 수출 기업들이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서 25%입니다. 어떤 그 뭐 비중이 적지는 않지만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매출로 이제 직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매출이 증가할 때까지 어떤 시간이 소요가 걸리거나 내수 시장의 환경 변화 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의 영향 부분은 아무래도 좀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의 기업 특성마다 성과의 차이도 좀 보였는데요. 업력이 좀 짧은 기업들, 10년 전후에 좀 미만의 기업들, 고용도 8년에서 12년 구간에서 좀 효과가 크게 나왔고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는 그 비교적 업력이 좀 짧은 태생적 글로벌 기업들이 정부 지원 효과를 받았을 때 좀 더 시장의 다변화나 어떤 수출의 증가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변수를 시장이나 품목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서 이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비수의 기업보다는 1개에서 1개 1.5개, 또 품목은 시장은 1개에서 1.5개, 품목은 1.6개에서 2개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거는 아니지만 시장 어쨌든 정부 지원 사업이 시장의 어떤 수출의 규모를 성장시키면서 이 원인이 이제 시장도 다변화되고 품목이 다변화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선순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저희가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결론 및 과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의 수출 구조 다변화가 저희가 이제 기술 통계적으로 이제 살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지지만 전체적인 수출이 규모한 만큼 중소기업들이 시장이나 품목을 다변화가 되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대보다는 다소 못 미쳤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커다란 범위 내에서만 보기보다는 중소기업도 매출 규모, 고용 규모, 또 이제 수출 규모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질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질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성과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제 연구의 결과이고, 또 최근에 어쨌든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원래 이제 시장 다변화나 품목 다변화는 과거부터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의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코로나가 발발을 하면서 좀 더 중요한 과제로 부상이 됐고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외부 충격이나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어떤 수출의 시장이나 어떤 품목을 다변화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어떤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또 무엇보다 기업 내부적인 역량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의 의존도가 상당히 큽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번쯤은 정부 지원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기업의 내부적인 역량 제고와 더불어서 정부의 지원 관련 지원 확대도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수출 규모도 이제 성장하면서 품목과 시장이 같이 다변화되고 이로 인한 R&D 그리고 생산성이 제고되는 어떤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 정책, 정부의 어떤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지만 기업이 원하는 수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요약을 해봤을 때 어떤 기업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또 기업의 특성별,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지원의 특성이나 저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규모 신규 기업이나 수출 스타트업, 수출 강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 들어갔을 때 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들을 좀 더 세분화하고 지원 대상들을 이게 다 동들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다 세분화하고 특성별로 지원 사업들을 좀 더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이나 품목 지원들도 과거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품목 같은 경우는 이제 R&D 지원이 주로 되어 왔었고 유망 시장 같은 경우는 특정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지원을 이제 많이 해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시장 우리가 이제 신남방 신북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미래 시장까지도 고려를 해서 좀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 이제 R&D 같은 거는 중소기업들이 시장 품목을 다변화하거나 품목을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이제 지원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R&D를 할 수 없는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자금 부족의 문제가 제일 큰데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글로벌화가 되고 좋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서 R&D 지원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시장이나 품목을 다변화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출 생존율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수출 기업들의 수출 생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20%에서 30% 사이인데 이런 수출 생존율 자체를 좀 더 늘려야 시장을 확대하고 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는 반대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시키는 어떤 이런 다변화 전략을 통해서 기업들의 생존율이 제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앞뒤 전후 선후 인과관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확립이 되어야 지속 가능한 어떤 수출 구조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이 듭니다. 수출 외형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기업들, 기존 기업들이 수출을 계속 확대하는 것보다는 내수 기업들이 이제 진출하거나 온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어떤 그런 지원들이 중심으로 이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논의를 몇 가지 이렇게 전달드렸고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같이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울 때 이제 기업의 해외 진출은 수출, 또 직접 투자, 또 계약 형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 송 박사님께서는 주로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중소기업들이 수출이 많이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다변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많다 이제 이런 점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정부 지원도 앞으로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토론의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토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출도 물론 논의하겠지만 직접 투자까지 포함해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미코그룹의 하태영 부회장님이신데요. 하 부회장님께서는 과거에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을 하셨고 또 율촌에 고문도 하셨고 또 현재는 미코그룹의 부회장도 하시고
또 미코파워의 대표이사 하시면서 또한 수원대에서 특임 교수로 또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학문과 또 현장을 다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부회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코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송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업 전반적인 그런 일반론으로 대답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미코그룹의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미코그룹의 입장에서 한번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 미코그룹을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안성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고요. 안성에서는 제일 큰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을 이제 막 벗어났다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3개 소그룹으로 쪼개져 있고요. 에너지 소그룹, 그리고 반도체 소그룹, 그리고 바이오 소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속돼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M&A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다 합치면 지금 한 2조 정도 좀 넘을 것 같고요. 해외에 지금 나와 있는 현지 법인들 숫자도 거의 한 10여 군데가 지금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저희들 국내외 종업원 숫자는 한 2,500명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는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일단 좀 먼저 드립니다. 그 코로나 영향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약간 좀 운이 좋다. 기업은 운칠복삼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운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저 수출 금액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 반도체 부문은 좀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이런 데 따르는 반도체 수요, 그다음에 AI, 자율주행 이런 데 대한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 한 10% 정도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에너지 쪽은 좀 타격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쪽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물류, 공사 취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작년에는 한 1억 불 정도 하다가 금년에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지금 한 수주 금액이 한 3억 불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바이오 분야가 제일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바이오 쪽이 코로나 진단 쪽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한 450억 엄청난 퀀텀 점프를 일으켰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장 다변화 쪽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은 이 해외 현지법인 해외 투자와 시장 수출 시장이 좀 사실 뒤섞여 있는 구조인데요. 먼저 반도체 쪽을 좀 말씀드리면 반도체 분야는 이 신흥 시장의 매력이 굉장히 감소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물류 쪽에 심각한 타격이 오면서 앞으로 아마 반도체 분야는 신규 시장 베트남이나 이런 데 대한 투자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미중 갈등이 지금 워낙 격화가 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는데 둘 다 사실은 투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둘 다 늘릴 거냐 아니면 미국 쪽을 늘릴 거냐 아니면 중국 쪽을 늘릴 거냐 굉장히 심각한 거는 고민을 하다가 지금 미국 쪽으로 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미국 쪽을 또 보시더라도 미국 쪽은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텍사스 오스틴에 정전 사태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선진국 시장이라 하더라도 이번 과연 이 에너지의 수거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에너지 분야는 큰 변화는 없는데 최근에 이 탈탄소 기류 때문에 중동 쪽에서 저희와 같은 이런 소위 연료전지 그리고 CCUS라고 그럽니다. Carbon Capture and Use and Storage 이쪽 기술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지금 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바이오 쪽은 시장이 진짜 글로벌합니다. 특히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는 인구가 있는 나라 쪽에 이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인구가 많고 질병이 많은 나라들, 대표적인 게 브라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 아프리카 이런 쪽에 이제 지금 저희들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리서치 쪽은 미국 쪽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정부 지원 쪽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정부 지원이 저희들 같은 작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있는 연료전지라고 하는 게 이제 수소를 전력으로 바꿔주기 위한 핵심 장치인데요. 그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세계 5번째로 지금 개발해 있는 이 SOFC 같은 기술은 정부의 R&D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도 정부가 오히려 저희들 같이 좀 이렇게 덩치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R&D나 이런 거 개발하기는 대기업보다도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업들은 이게 이제 계속 또 사장단들이 바뀌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너십이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도 정부나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이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또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나중에 또 종합 토론 때 또 다른 말씀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산업연구원의 중소벤처기업 연구본부 본부장으로 계시는 이영주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자료도 조금 같이 준비하셨는데 자료를 보면서 같이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에 근무하는 이영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신 데 대해서 학회장님을 비롯해서 이정 교수님 여러분들께 오늘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이후에 중소기업의 중소글로벌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주요 관심사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OECD를 중심으로 해서 2017년 이후에 상당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정되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일단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전반적인 양상,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넥스트 노멀 시대의 중소기업의 신글로벌화 전략,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내용들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패러다임 자체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글로벌화에 이게 기회 요인보다는 위협이나 도전 요인, 그런 부분들이 많겠다, 그런 생각 들고, 그런 부분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의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면 지난 10년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한계와 문제점,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인식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건지 하는 부분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녹여낼 건지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위해서 4가지 정도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좀 해답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 해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슬라이드 맨 처음 내용은, 그러니까 앞에 발표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지난 10년간 글로벌 성과가 좋지 않은데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연간 한 예산으로 한 5천억 정도, 그리고 세부 사업으로 300개 이상 그런 것들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이사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글로벌 금융 위기나 신창타이 같은 이게 환경이 변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응이 좀 상당히 이게 좀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케일업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수적으로는 1년 연간 수출액이 100만 불 이하 돼 85% 정도 되는데요. 이들 기업이 수출을 하는 양은 한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한 15% 정도의 수출 중소기업 수가 우리 중소기업 수출을 90%로 수출한 이런 구조 때문에 불안정한 구조인데, 이러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심각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단편적인 지원 그런 형태보다는 기업 생태계 부분들을 어떻게 보강할 건가 하는 차원의 논의가 좀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들도 보면 지원 사업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수출 성장이나 그쪽에서 있는 지원 사업들은 너무 많은데, 그 일반적인 지원, 보편적 지원 하는 그런 사업들은 너무 많은데, 실제로 수출 중소기업 육성이나 해외 시장에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구조, 이런 구조를 어떻게 혁신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새로운 글로벌화 전략의 모습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넥슨 노멀 하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슈들이 무엇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서 얘기한 넥슨 노멀이라고 하는 팬데믹의 환경, 그리고 그 미중 갈등으로 인한 신보주의 문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얘기되고 이 디지털 혁신의 문제, 이런 것도 인해서 여러 가지 세부 시간 관계상 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에 합쳐지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선택을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환경들이 바뀌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글로벌화라는 게 외형적으로 보면 기업 정책 이한 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밑에 깔려 있는 산업 정책의 역량 부분들이 상당히 주요하게 작동해서 글로벌 기업이 생겨난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의 모습은 산업 정책하고 기업 정책을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기업, 서비스 기업, 이라는 플랫폼 기업,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들을 그런 틀 안에서 어떻게 유효하게 육성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끝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연구원에 계시니까 정책 측면에서 향후 아직까지 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 마지막 토론자는 충남대학교 김태준 교수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대학 창업지원단 부장단도 하고 계시고 또 사회에서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업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토론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김태중입니다. 먼저 이 중요한 자리에 저에게 토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서 기업과 연구원에서의 어떤 산업계 이야기들이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 부분들에 대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긴장이 됐네요. 과거 저희 70년대부터 대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재벌이라고 하는 선단식 해외 진출을 통해서 성과를 내었고,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벌의 울타리 밑에서 함께 진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송 박사님과 하태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진출한 곳이 우리 대기업들이 진출한 곳들을 따라간 것들이 많았고요. 따라서 그에 따라서 사실 중소기업의 어떤 시장 다변화나 품목 다변화는 대기업과 어떻게 진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다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국내 경영에서 수출 지향 그리고 현지 지향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결국 나중 최종에는 글로벌 경영을 가게 되는데요. 아직 저희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글로벌 경영과는 수준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출입 지향에서 끝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현지화 경영 지향 정도의 경영은 진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많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을 저희가 알고 있는 더닝의 OLI 패러다임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해 보면 먼저 오너십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지향까지 진출하기 위해선 독점적 경쟁 우위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는 어떤 대기업이나 또는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단순히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R&D를 위해서 충분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로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에 관한 미중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나 더 큰 문제는 과연 로케이션의 기준이 과거에 단순한 물리적 거리만을 고려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와 달리 짧은 문화적인 거리 등과 같은 비물리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되는지 각 부분들이 중소기업에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널라이제이션입니다. 꼭 모든 것을 다 외부에서 시장에서 살 수 없다면 내부화하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앞서 미코기업처럼 M&A를 통한 내부화를 통한 부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2의 창업이라고 하는 저희 학회의 모토처럼 중소기업가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그들의 도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계와 정부의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토론 부분에서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간단하게 종합 토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발표자께서 이미 자유토론의 주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들 몇 가지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시간 제약상 첫 번째 자유토론 주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자유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수출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위 글로벌 가치 사슬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또 그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잠깐 간단하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분야에 관해서는 이미 아까 전에 하태영 부회장님께서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요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특히 물류 쪽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외 현지 투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요소를 다시 이제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과거에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어떤 의미에서는 숙달된 인력 그리고는 저임금 이게 뭐 세금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 이외에 이제는 아주 중요하게 지금 고려를 해야 될 요소가 물류라는 이는 물류가 끊긴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가 됐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기후 문제가 코로나가 아닌 기후 문제가 또 이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겨울철에 어느 정도 한파가 몰아닥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국에 사실 이 텍사스라는 주에서 전력이 끊긴다는 건 상상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워낙 이 주민들이 다 뭐 거의 얼어 죽다시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텍사스 주지사가 삼성전자에게
끊겠다. 그리고 전기를 가정용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는 다양한 요소들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우리 본부장님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실까요? 예. 예, 그 이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중요한 부분이 하태경 본부장님도 이게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산업 정책이 가미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선택의 문제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산업 정책이라는 것은 미국도 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중국은 시장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시장 보호 정책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산업 정책의 문제는 공간 정책이기 때문에 현지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책이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일반적인 지원은 거의 수출 지원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신종 코로나 이후에는 수출 지원 형태를 넘어서 현지화 부분들을 어떻게 이뤄낼 건가 하는 게 중요한 이슈일 테고, 한데 그 반면에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 15% 정도의 수준의 기업들인데요. 그런 기업들 밑에 있는 기업들을 스케일업을 통해서 그런 게 어떻게 올려내는가 하는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글로벌화는 넥스트 노멀 이후에도 그렇게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지원 체제, 혁신 그리고 산업 정책하고 기업 정책을 어떻게 조화로울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는 게 관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제약상 그 교수님한테는 좀 양해를 구하고 오늘 발표해 주신 송영철 박사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토론자분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들, 특히 이제 기업계 그래도 정책연구원 교수님 학술적으로도 많은 조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가 수출 쪽에 집중해서 이제 주로 발표는 했지만 사실상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경영 전략이라는 게 수출 특히 판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수입, 거시적으로 보면 좀 통상적인 관점, 그리고 해외 투자 이 모든 게 맞물려서 글로벌 경영 전략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데 정부 정책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서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게 있지만 정책들이 분절화되고 다 쪼개서 이제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책들이 이제 이런 수출이나 어떤 공급망 그리고 GVC 관점에서도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 주제가 사실은 생각보다 큰 주제라서 짧은 시간에 다 토론하기는 쉽진 않았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서 토론을 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토론자분들과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 세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경영학회 박영렬 회장님과 한국국제경영학회 박용석 회장님, 한국중소기업학회 이병희 회장님,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광낙종 회장님, 특히 융합학술대 조직위원장을 맡으신 허대식 교수님 이하 많은 학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긴 시간 임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특별 세션에 참석해 주신 학회 회원분들을 비롯한 시청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며 본 특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